다시 시작할게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내용이 영업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제 심 대표님하고 최 이사님이 가서 미팅을 해본 결과 지금 이제 다 알겠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도 알겠고, 이거 참 참신하네. 그동안 다 땅을 매입해서 하는데 너희들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할 거니까 그 좀 참신한데, 하지만 법률적으로 짚어봅시다 라고 쭉 짚고, 다 짚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럼 좋다. 그러면 너희들 이 고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넘겨라. 마지막이 아니라 또 계속 넘어가야겠죠. 이 고비를 넘겨야 다음 거를 진행시켜 줄게. 그리고 언제가 됐든 연락만 하면 본인들이 대구에서 서울에 올라올 테니까 올라와서 브리핑을 해달라고 했대요. 최대한 빨리, 이제 아직 12월 말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은 우리가 자료가 완성되는 즉시 우리가 부동산을 내려가더라도 가서 브리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핑할 자료를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 주셔야 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저는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제가 같이 만들면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회사의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게 본인들 머릿속에 남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각인이 된 게 나중에 업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잘 만들어 보시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 분석을 사업장을 하나를 진정으로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 수지 분석을 했을 때 너희들이 이 사업이 돈이 인컴 됐을 때와 마지막에 배당까지, 아웃컴 됐을 때까지의 모든 플로우를 한번 짜봐라. 그러면 이 사업장이 한 군데를 짜보면 10군데를 짰을 때 그러면 너희들이 사업 규모가 이렇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 현장을 짤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제가 그 워크에는 적어 드렸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저희가 지금 연번 작업을 해가지고 동의서를 거둘 수 있는 현장이 인양블럭이 있고요. 인천 가정동. 또 하나가 관양동, 인도공 관양동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잠깐 가정동 인양블럭의 추진위원장이 오셨다 가셨죠. 그러면 첫 번째, 그분하고 MOU를 체결해야 돼요. MOU. 그러면은 MOU를 체결한다는 뜻은 뭐냐면 양해각서잖아요. 계약서가 아니죠. 그냥 서로 잘 됐을 때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장할 건 뭐냐, 당신들 사업장이 앞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가지고 와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오는 거는 빈지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 17조 규정에 의해서, 빈지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 17조의 시행자 규정에 보면, 그러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리츠와 우리와 공동 시행자 지위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당신들은 17조 규정에 의해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와라. 그러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는 뜻은 바꿔서 얘기하면 조합이 결성되었다는 뜻이죠. 조합이 결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조합원이 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까지의 대관 작업은 우리가 해주겠다. 대신에 당신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벌브가 되었다라는 것을 조합 설립 인가 서류 때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부터 우리를 받고, 그리고 당신네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우리를 같이 공동시행자로 간다는 동의서와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동의서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서류 작업 이런 걸 해주겠다라는 거. 이게 양해각서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그쪽도 주장할 게 있겠죠. 너희와 우리 조합은 그쪽이 주장하는 거예요. 양해각서일 뿐이지만 어찌됐건 할게. 대신에 그럼 너희들은 영업인가 받아내라는 게 조항이 들어가야겠죠. 갑이 조합이고 우리가 을이에요. 리치예요. 그럼 갑의 조합 입장에서는 아직은 추진위원회겠죠. 그러면 내가 동의서 받을 때 너희들 공동사업자에서 동의서를 받아줄게. 대신에 받으면
너희들이 공동사업자 지위가 있지만 너희들 영업인가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영업인가를 받아내. 받아내면 그때부터 본계약이 들어갈게. 단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너희들하고 양해계약서는 무효로 하자. 이런 조항이 들어가죠. 갑의 입장에서. 이거 전주님이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런 문구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거기 양해계약서에 포함되겠죠? 그럼 우리는 뭐 영업인가 받아낼게. 영업인가를 받아내면 그때부터 본 영업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너희랑 본 영업에 들어간과 동시에 그때는 MOU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또 그 MOU 계약서에 들어가야겠죠. 우선 요 MOU 계약서 초안이 잡히고요. 이 초안이 잡힌 거를 토대로 해서 저는 왕재움 추진위원장하고 협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쓰겠다라고 하는 우선 그걸 작성이 되면 그거랑 그 계약서조차도 요번에 부동산원에 이제 두 번째 브리핑 설명할 때 그 MOU 각서가 들어가야겠죠. 이해했죠? 이해 안 되면 지깍지깍 치고 들어오세요.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플랜을 짜줘야겠죠. 그 해당 조합이. 그 플랜을 짜주는 게 결국은 사업성이거든요. 근데 사업성은 잘 보세요. 이거부터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왜 어디 갔어? 씨. 이 칠판이라고 치고 한번 해볼게요. 계약을 띄우자. 이제 우리가 사업성을 분석을 해서 그 사업성 자료를 가지고 조합에다가도 제시를 해서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사업성 자료를 가지고 다시 부동산원한테 우린 이렇게 사업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인가서 내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조합에 제시할 자료와 그 다음에 부동산원, 우리는 부동산원이라고 할게요. 이제 원이라고 할게요. 원에 제시할 자료가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죠? 당연히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요것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내용을 작성하지만 사실 이 둘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왜 다르냐? 부동산원은 너희들 수익을 어떻게 낼 거야 라고 하는 걸로 갈 것이고요. 그래야지 배당이 되는 거니까. 조합은 너희들 우리한테 얼마의 이득을 줄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수익을 당신 조합이 우리한테 돈을 줄 때 신탁사한테 맡기는 것보다 다른 전매업자에 맡기는 것보다 우리한테는 돈이 조금 듭니다라고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그럼 부동산원은 야 너희들 이 돈 받고 뭐 할 건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잖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부동산원은 돈을 많이 받는 걸 원할 거고 조합은 돈을 적게 주고는 원할 거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적정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적정선이 결국은 금액적인 적정선이 아니고요. 금액은 우리는 회사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추구를 해야 돼요. 맞겠죠, 그게. 하지만 이게 적정선이라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논리. 조합에도 조합에 제시할 수 있는 논리, 부동산원에도 제시할 수 있는 우리의 논리. 우리는 조합원 재산을 뺏어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배당을 위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배당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배당을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합원들한테 돈을 조금 뺏어오겠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개가 상충이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논리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논리를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이사님들은 워낙에 많이 들어서서 다 아신 얘기지만 대학생이 룸에서 술을 팔면 뭔 대학생이 왜 지 용돈 벌려고 룸에서 술을 팔아 해서 나쁘게 보는 게 인간이잖아요. 하지만 술집 여자가 아침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거는 대견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둘은 같은 사람이에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그잖아요.
수습하는 사람이 아침에 공부하는 거랑 아침에 공부하는 사람이 저녁에 수습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걸 어떤 관점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좋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다가는 돈을 적게 준다는 모양새를 가면서 부동산 원에는 우리는 배당을 많이 준다는 모양새로 가는 이 역설적인 모순을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이 모순의 해결은 논리적 해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보고서에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뭐냐? 신탁의 한 70% 정도를 보시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아, 지금 녹화가 또 안 되고 있네. 또 왜 이러지? 좀 이해해 주고. 지금 이런 식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의 태생적인 문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의 태생적인 문제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은 그 낡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에요. 그죠? 당연히 그 동네 오래 살았겠죠? 그러면 그 낡은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는 이유는 뭐예요? 못 살았다는 얘기죠. 예. 인생이 바빴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자기 스스로 바빴다는 뜻이죠. 뭐 어디 가서 골프 치면서 뭐 고위 공직자 만날 일이 있었겠어요, 그분들이? 뭐 부동산원에 누군가를 만날 그럴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평생을 바쁘게 살았을 거라고요. 바쁘게 살면서 자식 교육도 잘 못 시켰을 거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요, 분명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전문가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 물건 하나 딱 사갖고 들어가. 그래서 제가 자, 여기 계신 조합원들, 내가 당신네들 재산을 가지고 정말 나 요만큼의 사심 없이 이 현장을 내가 개발해서 조합원들한테 이득을 주겠습니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이 사람을 당연히 국토부는 나쁘게 볼 것이고, 그리고 해당 주민들도 곱게 안 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좋게 하는 듯 하지만 이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전제를 법은 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외지인이 들어가서 그 현장을 쏙 빼먹고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국법에서는 3년 거주, 지금은 1년 거주로 그거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아, 그럼 과감하게 내가 동네에 가서 세탁소를 하나 차려?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마다 세탁기를 1년 동안 한번 해봐? 그럼 동네 주민의 어떤 신망을 쌓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재개발 추진해. 그러면 나는 거기서 1년을 버려야 되거든요. 누구가 과연 거기서 1년을 버리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 1년 동안 거주한 지역 주민이 전문성을 띄고 추진한다는 것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해요. 그러면 법에서는 이 사람의 나쁜 행태를 막기 위해서 전문가의 진입을 1년으로 제한했는데 어떤 허들을 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비전문 집단이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이걸 또 법에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아주 전문가인 전문 컨설팅 업체를 붙여줄게. 대신 얘네들을 내가 관리할게, 국토부에서.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라고 하는 국토부 인가사항의 승인사항의 컨설팅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컨설팅 조직은 조합하고 갑을 계약으로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조합의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청의 서류들이나 모든 뭐 시공사구의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하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조합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안 하겠죠. 왜냐? 조합은 우선 첫 번째 몰라요, 아무것도. 두 번째, 알더라도 같이 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조합은 일회성이거든요. 3년, 5년 일하면 끝이에요. 근데 시공사는요? 평생 볼 사람들이야. 내가 정비업체를 하고 있는 이상. 그러니까 정비업체는 갑한테 돈을 받아서 지가 을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 편을 들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합장이 이걸 모르느냐? 이 조합장도 그 동네에 살던 아주 나쁜 놈들이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흘러가는 곳에도 이렇게 뒷돈을 받으니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럼 또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에서는요. 계속 지금 문제점 하나 발견하면 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중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 그러면 조합장과 정비업체, 시공 전부 다 공무원 의제 둔 거예요. 공무원 의제 처리 규정은 아주 센 법이에요. 1억 이상의 뇌물이 성립이 되면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형사법은 3년 이하, 2년 이하 뭐 이런 식인데요. 도전법 위반에 의해서 공무원 의제 처리 규정으로 가버리면 10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10년 무조건 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포에 있는 한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동네에서 10만 원 얻어서 조합 입장이 됐는데 옆에 어떤 철거업체가 1억 5천을 딱 주고 용돈 쓰세요. 그러면 또 얘네들은 1억 5천을 왜 주느냐? 한 명 달고 들어가려고 줘요. 예. 그런 다음에 이 철거업체가 돈을 줬어요? 그럼 철거업체가 돈을 주면 지가 그 얘기해요. 전 뇌물 줬다고. 그럼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죠. 근데 조합장은요. 공무원 의제 처리 규정에서 공무원 처리가 돼요. 그러면 조합장 1억 5천 받은 이 사람 몇 년? 10년. 이 사람은요. 2년만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 1억 5천을 주는 순간 그거를 모든 정보를 다 미리 만들어 놓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장한테 돈을 줘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무기로 써버려요. 그 다음부터 협박이 돼버리는 거지. 너 나한테 이제부터 잘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늦겠다. 그래서 할머니가 10년 먹었어요. 79세 할머니가. 실제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의 본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다시 우리 얘기 들어와 볼게요. 우리는 전문성을 띠고 조합에 침투를 해서 조합과 같이 공동 계약을 맺은 다음에 우린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시행자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내 책임하에 내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영어학원에 비유를 드렸었죠. 예? 엄마 아빠가 아들을 키울 때 아들한테 외부 영어 강사를 붙이는 게 이게 용역이고요. 엄마 아빠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직접 가르친 건 이건 시행이에요. 엄마 아빠가 영어를 하는 과정에서 교재가 10만 원이 필요해. 그 엄마 아빠가 그 10만 원을 돈을 써서 그 아이한테 영어 교재를 사줘요. 이게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이지만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요? 엄마 아빠가 스스로한테 청구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선생님이 얘한테 영어 교재가 10만 원짜리가 필요하대. 그러면 이 선생님한테 돈을 주면 이게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비용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행자와 용역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시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죠? 그냥 또 하나. 우리는 전문성을 띄고 들어가죠. 전문성을. 조합은 의결 구조는 같지만 우리랑 공동 시행자가 되는 순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사업의 운영은 우리한테 넘어오죠. 우리한테 넘어오죠. 넘으면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당연히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우리가 시공사를 먼저 컨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그때 우리는 용역으로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시행자의 공동 시행자 입장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난 전문성을 띄고 있죠. 1년 이상 안 살아도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비용, 정비사업체가 없어도 돼요. 왜냐? 조합이 일을 못하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정비업체 부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정비업체가 있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조합의 전문성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불러요. 그래서 모든 조합은 변호사와 계약을 맺어요. 자문계약을. 우린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내부에 변호사를 둘 거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계감사를 대부분 조합은 다 둬요. 근데 필요 없죠. 우리 내부에 둘 거니까. 물론 조합은 세무사는 둬야겠죠. 하지만 회계감사 필요 없어지죠. 우리가 둘 거니까. 그럼 벌써 비용이 3개가 절약되죠. 우리 입장은 이 현장 하나 할 때 변호사하고 계약 맺고, 이 현장 하나 할 때 정비업체랑 계약 맺고, 이 현장 하나 할 때 회계사랑 계약을 맺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일에 계약을 맺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대구 태평구역 말씀드렸는데 대구 태평구역 같은 경우가 80명 조합원에 신탁수수료가 80억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탁수수료가 80억인데 정비업체 수수료 25억, 30억은 별도로 있어요. 그럼 그건 벌써 100억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동시행자 지위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정도 현장이면 한 50억이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정비업체는 빼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정비업체 인력을 우리 안에 둘 거니까. 그 전문 고용 인력에 앞으로의 새롭게 뽑힐 직원들은 정비사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올 거예요. 다행히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정비업체가 지금 다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뽑기 쉬워지는 거죠. 예.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러면 그 수익이 첫 번째 구조고요. 이제 두 번째 수익 구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조합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조합은 어떤 조합이든 조합원들 여지껏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해보고 싶은 분도 계시고 뭐 거기에 관여되셨던 분도 있고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제가 정비업체고 내가 시공사인데 왕십리 1구역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조합원들 내가 사업을 이게 5천억짜리 사업인데요. 7천억짜리 사업을 만들어서 2천억 조합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조합원이? 관심 없어요. 그럼 조합원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조합원한테 한 가지밖에 관심 없어요. 내 재산 얼마인데? 그래서 나 몇 평 아파트 줄 건데? 그래서 나 얼마 더 내야 되는데? 이게 끝이에요. 그죠? 이 사업 구조가 5천억짜리인데 나 그거 어려워서 몰라.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시를 할 거냐면 이렇게 제시하면 돼요. 조합원님, 여기 주변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10억 하죠? 저희 80%인 또는 90%인 8억, 9억에 일반 분양할게요. 그냥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국토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분양가 자꾸 올려가지고 주변에 분양가 흔들리는 거 안 할게. 우리 주변 시세에 80%에 분양할게. 90%에 분양할게. 그러면 로또 청약이 돼서 우리가 80%에 9억에 분양하면 입주 때 13억이 되면 이 4억을 먹겠다라고 덤벼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죠?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80% 분양하는데 이거 분양 안 할게, 그냥. 우리가 매입할게. 리츠가. 그리고 이거를 전세로 전환할게. 장기 전세로. 이 장기 전세에 따른 임대 수익률도 5%로 제한할게, 우리가. 그리고 그 5% 수익률과 첫 번째, 미분양에 따른 또는 의도적 미분양에 따른 또는 의도적 미분양에 따른 그 물건을 우리가 임대로 가지고 오면서 그리고 그 임대로 가져오는 그 돈에 투자된 우리의 주주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데 첫 번째 수익이 5% 월세 수익이고요. 두 번째 수익이 우리의 이런 업무 대행 수수료도 배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조합원은 80%, 90%의 분양을 할 건데 그러면 조합원들은 더 싸게 분양해 줄게.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10억이면 주변 시세가 10억이면 일반 분양가 9억에 할 거고 조합 분양가는 8억에 해줄게. 그런데 그거를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잖아. 잘 됐을 때 조합원들 신경 쓰지 말고 못 됐을 때 신경 쓰지 마. 우리는 그냥 8억에 고정. 당신은 그냥 딱 8억만 내면 돼. 그런데 당신의 조합원의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집은 5억 잡아줄게. 그럼 3억만 내면 33평 줄게. 끝. 약속. 딱 끝나는 거죠. 그럼 조합원들은 정말 나중에 추가 부담금 더 없어?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약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용역으로서 약속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용역으로 약속하는 거는 약속 안 지키면 그만이거든요. 시행자로서의 약속은 약속이 달라요. 그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부동산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그럼 너희들, 뭐, 이거 사업 딱 봐가지고 경기가 나빠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럼 너희들이 9억에 분양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경기가 막 폭망을 해가지고 분양가가, 예? 한 6억, 7억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너희들 마이너스잖아. 조합원들한테 약속은 미리 했고.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부동산원은 그렇게 짚을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경기 좋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 경기 좋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금융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금융비용이 없습니다는 거죠. 왜 없죠? 우리는 땅을 산 적이 없거든. 우리는 브릿지나 PF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왜냐? 조합원의 동의로 시작했거든요. 동의. 그죠? 우리가 무슨 돈이?
그러면 야 너희도 그거 말고 돈 쓸 거 많잖아. 법무사한테도 돈 줘야 되고 회계사한테도 돈 줘야 되고 직원도 월급도 나가고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거 1년을 계산했을 때 얼마니까 70억이면 몇 년을 버팁니다. 그 몇 년 안에 경기가 안 좋아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 버티는 플랜만 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서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이해하셨죠? 됐죠? 그래? 그런데 너희도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하나 또 있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저는 부동산원의 미팅이 저는 이분들 벌써 머릿속에 지금 다 파악했어요. 우리 사업을요. 그게 왜 제가 최 이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 가지고 다시 전전초 교수님하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사람들 파악 다 했다고 제가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머릿속에 다 있어요. 지금.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사람들이 그 질문을 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그러면요. 25조에 뭐가 있냐면 자산의 구성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모든 플랜에 발목을 잡는다는 거를 어저께 오신 분들 제가 명함을 봤더니 경영학 박사의 감정평가사더라고요. 머리가 공부를 얼마큼 했던 분이세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상위 5% 범위 내에 계신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당연히 똑똑하시겠죠. 이분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적을 계산을 해봤어요. 이 지적이 뭔지에 대한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어디 갔지? 수상했는데? 잘 보세요. 우선 법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 투자의 자본금이 최저 자본 기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매 분기 말,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업인가가 신청이 12월 달에 들어갔고요. 3월 달에 영업인가가 나요. 그럼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70억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70억을 넣은 그 순간부터 그 분기 끝나는 9월 이후니까 12월이 되겠죠. 12월 말에 우리의 재산 구성은 70%가 부동산으로 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 등기가 쳐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80%는 부동산과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결국은 70%가 부동산, 10%가 증권이나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 문제냐? 자, 우리가 지금 자본금 70억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10% 나머지 돈들도 있으니까 20%가 결국은 기타 운영을 유보하기 위한 채권이나 예금으로 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7, 2, 14, 14억이 통장 안에 있거나 증권으로 있거나 뭐로 있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10%는 현금으로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14억과 7억이 21억이 예금, 증권 등등등으로 가 있어야 되겠죠. 뭐 비트코인으로 가 있을 수 있고, 비트코인 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예금이나 증권이나 뭐로 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49억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부동산으로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너희들 요 20억 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플랜 버틸 수 있어, 이 얘기예요. 21억 가지고 다 좋아, 알았어. 그럼 너희들 다 플랜 짤 때 너 사업이 안 되면 쉰다며. 예? 쉰다며. 그럼 쉴 때만 너희들 급여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급여도 나가고 뭐 각종 법무 비용도 다 들어가고, 그거 너희들 몇 년 버틸 건데? 경기가 한 5년 만에 다시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럼 5년 동안 좋아지겠죠? 그럼 5년 플랜 짜봐봐. 그럼 5년? 너희들 돈 얼마인데? 70억? 야, 부동산 다 있어. 그러면은 21억 가지고 너희도 5년 버틸 수 있어? 그걸 질문한 거예요. 이해됐죠? 어저께 질문 핵심이에요. 못 버티거든요. 그러면 버티는 포지션이 제가 보기에는
100억은 돼야 30억 가지고 버텨요. 그것도 인원 잔뜩 줄여서. 너희들 그래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질문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 적어도 200억은 가지고 있어야 60억 정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년 버틸 것 같은데 안 됐을 때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200억 만들 거야?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그 박사님들이. 그러면 우리는 200억을 못 만들잖아요. 만들 수 있겠지만 못 만든다라고 우리도 믿고 있고 거기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0억까지 만든다고 쳐보자고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30억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느냐? 너희도 200억 만들 자신 없죠? 저희 100억까지 만들 자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겁니다. 좋아, 그럼 인정할게, 100억까지는. 그럼 너희도 30억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는 플랜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현장이 수익 모델이 나와서 그 수익이 우리가 돈을 대주는 속도와 그 돈 대주는 속도가 한 달에 1000만이라고 본다면 1년에 1억 2천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2억이라고 본다면 5년 동안 한 현장을 쏟아부었을 때 10억이 날아가요. 그러면 3개 현장이면 끝나요, 우리는. 그러면 그 3개 현장이 5년 동안 10억 붙기 전에 어디 한 현장이 메이드가 돼서 우리한테 20억을 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어렵나요? 이제 이 플랜 하나.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는 전두현님을 믿습니다. 네? 네, 갑자기. 네, 제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직 부기영님은 아직 저한테는 업무적인 능력이 아직은 검증이 안 됐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기수경님은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제가 검증이 됐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랑 또 잘하는 거랑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1년, 2년, 3년, 4년 쌓이면 분명히 잘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순서로 따진다면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1등, 열심히 하는 사람이 2등, 잘하는 사람이 3등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일을 계속 해오셨던, 그리고 사실상 제가 얼핏 제가 보고서도 한번 간접적으로 본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예, 옆에 여기 교통회관 거를 아마 전주주 교수님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저한테 5억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바로 그날 돈을 드렸는데, 예? 저하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제가 다시 돈을 회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그게 전두현님이 인범부가 돼서 만든 자료가 아닌가. 아니에요? 예. 라고 믿고 있어서 우선 이 부분은 제가 좀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 사업 수지 분석 예시소스를 현장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덕원하고 인양을 2개를 우선 제가 이슈 잡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5개 현장을 만들어낼 거예요. 예. 그런데 인덕원 현장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사업성 분석을 위한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현장이에요. 조합원이 한 130명인가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현장이고, 그리고 이 주변이 인구 및 가구 추이 변화예요. 그리고 이 동네의 인구 분포예요. 그리고 가구 구성이에요. 그리고 거래 동향이에요. 그리고 종전자산은 이런 원리로 하는데, 이런 원리에 따라서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종전자산은 이렇게 구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종전자산 추정은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다른 가격들의 거래 시세라든가 이런 동향을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개별 조합원들의 한 명 한 명의 종전자산 값어치를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종추정을 했더니 얼마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분양을 해봤더니 주변 시세 분양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 거래 가격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종자산, 우리가 분양해야 될 거,
분양 수익은 얼마 정도 잡힐 것 같아서 그러면 결국은 이거죠. 조합원의 땅값, 분양 수익, 그 다음 이제 비용만 잡히면 되죠. 그래서 사업성 분석을 해봤더니 비용은 이런 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나올 것 같아서 계산해봤더니 이 현장은 이런 현장인데 설계를 이렇게 떠봤더니 24평짜리 이렇게 모델이 나와서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고 일반 분양가는 얼마가 됐을 때의 비율이 몇 프로 나온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보시는 순간 갑자기 헉하죠? 그죠? 이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우리가? 그죠? 이거는 용역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받은 거예요, 제가. 네. 이 용역을 주고 받는데 한 현장에 300이면 돼요. 그게 큰 돈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용역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주고 받으면 얘네들이 아까 보여줬던 그렇게 파일로 와요. 그 밑 데이터는 안 와요. 그 세부적인 데이터는 안 와요. 왜냐면 자기들 돈벌이니까. 그래서 그 밑 데이터의 원본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저한테밖에 없는 자료예요. 그래서 조합원 한 명 한 명당 얼마의 종전자산가치, 결국은 이게 토지 매입비가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종전가치가 잡히고 주변 실거래가가 어떻게 잡혀서 그래서 주변 실거래가가 어떠니까 사업성 검토가 비용이 어떻게 나와서 24평 아파트, 34평 아파트를 어떻게 짓고 얼마에 분양을 했을 때에 A안, B안 했을 때 1안 같은 경우를 보면 했을 때 뭐 2안을 한번 볼게요. 2안은 제가 위에다 써봤는데 아파트를 몇 평짜리 얼마 분양하고 조합 분양가를 얼마 했을 때 분양 수익이 얼마가 나고 비용이 얼마가 나와서 개발이익이 총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데 개발이익이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하면 되지 이거를 다 항목 하나하나를 다 파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조합원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 수익이 어떻게 됐을 때에 요 첫 번째 픽스된 거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가가 10억인데 조합원 분양가 9억이다. 그래서 요 조합원 분양가 9억으로 곱하기 100개 일반 분양가 10억 곱하기 100개에서 200개를 짓는데 했더니 100억, 190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 290억이 수익이죠? 190억이 수익이죠? 그죠? 190억이 수익인데 수익에서 비용이 얼마가 나왔다. 근데 종전자산 가격, 조합원의 비용이 만약 90억이 나왔다. 근데 종전자산, 조합원들의 감정평가 금액 총액이 100억인데 그러면 100분의 190억 마이너스 90억이니까 1이죠. 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는 그냥 당신 얼마에 입주해 끝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일반 분양 수익이 130억이 되면 이 돈 누구 돈? 우리 돈. 우리 돈이라고 MOU 계약서에 계약서를 쓰겠다는 거죠. 그럼 이걸 조합원들은 싫어하죠? 왜 싫어해요? 자기 돈을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저 돈을 우리는 미리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조합엔 보여줄 필요가 없죠. 부동산 원에는 보여줘야겠죠. 그럼 조합원한테는 이걸 왜 안 보여주죠? 조합원은 보여달라는 말을 안 해요, 아예. 본인들은 여기에 중에서 자기 돈이 1억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1억 중에서 9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때 8억을 추가 부담금 내는 걸로 확정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끝이야. 그런데 더 수익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얘기를 지분제 계약서에 쓰겠지만 조합원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일반 분양 수익이 70억이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조합원들은 사람들은 본능상 위기에 민감하지 희망에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모든 인간들은 다 방어기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수익이 1억짜리가 당신이 1억을 넣으면 수익이 100억 될 것 같은 게 있고 당신이 1억을 넣으면
1억 2천 될 것 같은 게 있는데 1억 2천 될 것 같은 거에 확률이 99.9%고 1억을 넣는 데에 100억 될 것 같은 확률이 0.1%면 다시 어디 투자할 거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1억 2천에 투자를 해요. 왜? 내 1억이 소중하니까. 1,000원을 투자하라고 하면 해. 벌어도 되는 돈이면. 하지만 내가 1억을 넣고 너 1억 2천 가져갈래? 아니면 소멸될 수도 있는데 100억 가져갈래라고 하면 난 소멸을 선택을 안 해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방어 기제는. 그래서 저 사업이 130억 될 것 같은 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70억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는 고려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뭘 제시한다? 우리가 책임져 줄게. 우리는 책임을 어떻게 져주죠? 멈춰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 됐죠? 그래서 요 사업 현장 하나를 놓고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풀린 이 엑셀 자료가요. 지금 보시면 분양가를 얼마 잡았냐면 잘 보세요. 분양가를요. 77 기준으로 4억 잡았어요. 지금 54, 우리가 보통 59라고 얘기를 하죠. 59 기준으로 4억 잡았어요. 4억. 아니, 4억이 아니다. 다시요. 지금 저는 17평짜리가 전용 면적 땅 1,700해서 4억 잡은 거잖아요. 그죠? 분양가. 일반 분양가 5억, 조합 분양가 4억 잡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참고로 이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의왕 같은 경우에 포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5구가 지금 그래도 한 8, 9억 해요. 그러니까 전 낮게 잡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잡았을 때가 비례율이 이건 본인들 한번 쭉 보시고 비례율 거의 이건 아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뜯어보세요. 비례율 거의 100% 맞췄을 때 일반 분양가에 일반 주변 시세의 80%, 90% 조합 분양가를 그거에 다시 80%, 90% 잡아도 충분히 조합원들한테 설득이 되고 우리도 남아요, 돈은. 그러면 그렇게 플랜을 하나 짜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플랜, 경기가 나빠졌을 때 플랜을 짜고 그런 다음에 나빠졌을 때는 우린 멈추면 된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고요. 잘 됐을 때는 우리의 수익금을 가져오는 구조를 MOU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이 스타트하면 조합설립인가 받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나서 건축 시행 받고 나서 다시 우리한테 리턴 되는 게 한 현장을 5년으로 잡아야 돼요. 5년으로 잡아서 그 현장이 30억 내지 50억이 다시 들어와서 이게 다시 마중물이 되는 거를 플랜을 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너희들 5년을 어떻게 버틸 거야? 이 얘기가 다시 기결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논리에서 첫 번째 이 논리에서 너희들 100억 가지고 너희들 운영할 수 있겠어? 부동산 70억이 가 있는데 그러면은 1, 20억 가지고 너희들 뭐 어떻게 운영할래? 다시 이 논리로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개 현장을 맡았습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30억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고요, 우선요. 운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돈이 소멸이 되겠죠. 그럼 딱 부동산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야, 너희들 이 돈 갑자기 도발 변수로 뭐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너희들 내가 보기엔 이거 3년밖에 못 쓸 건데 그러면 우리는 한 현장을 무조건 매입을 할 겁니다. 야, 그건 너희의 희망사항이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오겠죠. 그러면 바꿔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재산이 100억에서 30억을 15억을 썼다, 20억을 썼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100억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0억을 유보금이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고 70억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20억을 썼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모가 줄어들잖아요. 분모가 80억으로 줄어들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70억에서 56억으로 부동산의 비율을 낮출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70억 중에서 14억의 부동산을 매각해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세 분이 이해하셔야 돼. 매각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70억 주고 부동산 산 그 물건이 매각 시점에 대해서 올라 있을 수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떨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분명히 부동산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을 볼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그 돈은 들어오잖아, 14억이요. 그 돈은 다시 운영비로 운영하겠다라고 다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희들 보면 계속 자본 감소인데? 그러면 그 자본 감소의 시점과 리턴 되는 시점까지의 연결고리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들 거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참고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만드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제가 붙으면 만들면 될까요? 되겠죠. 하지만 저는 붙어서 만들 생각이 없어요. 왜냐? 그거는 그냥 저 혼자 일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거를 머릿속에 계속 담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12시 전까지 이 자료를 만드시는데 제가 드린 설명에 10%를 만드셔도 좋고 20%를 만드셔도 좋아. 하지만 노력은 담겨 있어야 돼요. 이 뜻은 야근하는 뜻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드셔야 되냐면, 제가 여지껏 이거 한 것들에 대해서 모두 내용들을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한번 쭉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 게 맞겠다라는 목차만이라도 정해보세요. 그거 언제까지? 오늘 중으로. 그런 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다 참조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목차에 내용을 채워가는 거를 다음 주 화요일 12시 전까지는 마치고요. 12시 전까지 마치면 그 자료가 잘 됐든 못 됐든 저는 그냥 우리 박고문님, 전조철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다 던져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리턴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픽스는 목, 금 정도에 하고, 그런 다음에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그 다음 주도 월요일 날은 미팅을 잡을 생각이에요. 그때는 구체적인 자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말로 풀어야 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료 만들어내. 그러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 주시죠.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영상은 바로